자, 우리 앞에까지 촉론이었고요. 이제부터는 강론인데, 자, 이제 우리 경제론인데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수요와 공급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별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인데, 올해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거의 한 2문제 정도? 그래도 계산 문제랑 2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뭐 어려운 계산 문제를 겁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모르면 안 풀면 되거든요. 모르면 안 풀면 돼요. 굳이 꼭 풀라는 게, 우리 그 시험장에 40문항이 나와 있다고 해서 다 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만 풀면 돼요. 아는 것만. 26개나 이 정도 그 정도만 풀면 되거든요. 모르는 거는 한 읽어보고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걸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시험지가 소설책은 아니잖아. 모르는 걸 왜 읽고 있어, 그거를. 그죠? 딱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들어본 기억도 안 나고, 물론 들어는 봤겠지만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보면 눈길을 주면 된다, 안 된다? 빨리 눈길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게 합격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 과연 수요, 항상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면 그거는 넘어가, 그냥. 넘어가. 왜냐면 우리 1, 2월 달도 해야 되고, 3, 4월 달도 해야 되고, 5, 6월 달도 해야 돼. 다 계속 앞으로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한데, 애기가 2살짜리 애기가 뛸 수 있어, 못 뛰어? 애기가 2살짜리가 뛸 수 없죠? 근데 2살짜리가 못 뛴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애가 이상한 거지,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좀 어렵다, 이런 거는 그냥, 그렇구나,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 수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수요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야, 그거는 수요가 없어.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떤 친구가 뭐 김밥집을 하려고 그래. 동네에서. 그럼 여러분 야, 그럼 수요가 없어가지고 되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그 수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수요는? 살려는 사람이 없다. 안 팔린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거는 살려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시험에서 수요가 뭡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 누가 물어보겠어요? 다는 아는데. 그 수요는 쉽게 얘기하면 무언가를 구매하려는 욕구를 얘기해요. 욕구. 수요란 구매하려는 욕구야. 간단하게 딱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욕구. 이걸 뭐라 부르냐면 부동산의 수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욕구예요. 구매하려는 욕구.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조금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이 나와. 자, 그럼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길에 어떤 분이 좀 표현해보면 노숙자분이 계셔. 그분은 이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살 거야. 이런 욕구는 수요로 볼까 안 볼까 이 말이에요. 수요를 안 봐요. 그 사람 살 가능성이 없어. 물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할 때는 구매 능력이 뒷받침돼야 돼.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요라고 그러면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유효 수요라고 불러요. 유효 수요. 그럼 유효 수요가 뭐라고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제가 표현을 일부러 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뭐 구매력이 수반된, 구매력이 동반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구매력이 뒷받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 수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다. 아시겠어요?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다.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다. 그럼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 수요다, 수요가 아니다? 수요가 아니에요. 수요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구매력이라는 거는 그럼 뭘까요? 말이야. 구매력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죠. 이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구매력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소득만 구매력이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출을 이용해요, 안 해요? 대출을 이용하죠.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구매력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 이걸 기억한다. 구매력은 소득뿐만 아니라 차입 능력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대출도.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구매 능력에 들어간다. 그럼 정리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이다. 유효 수요이다. 그럼 유효 수요가 뭔데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예요. 그럼 이 구매력은 소득만 얘기합니까? 아니요. 부채 같은 것들도 포함이 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됐죠? 네네. 그 다음에 그럼 구매력이 없는 수요야. 사고 싶은 욕구는 있어. 사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이런 거를 잠재수요라 불러요. 잠재수요. 그러면 잠재수요는 수요일까요? 수요가 아닐까요? 아니다. 이게 부동산 수요 아닙니다. 잠재수요는 부동산 수요 아니에요. 구매력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소득이 생기면 유효수요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수요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잘하고 계세요 지금. 수요 봤어요. 별거 없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 다음 수요량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량. 수요라는 글자 뒤에 량이 붙은데 량. 그럼 수요량은 뭘까? 구매하려는 수량. 구매하려는 수량이야. 그냥 양만 넣어주면 돼. 그럼 수요와 수요량을 구별하는 거는 시험에 안 물어보겠지. 그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죠? 그냥 수요량은 물건을 살고자 하는 양이야.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나는 몇 개 살게. 20,000원이면 몇 개 살게. 이게 수요량이에요. 나는 아파트가 갖고 싶어. 난 돈은 있어. 근데 아파트를 사고 싶어. 이런 욕구는 뭐라고요? 수요. 근데 아파트가 한 채에 2억이면 나는 2채 살 거야. 이렇게 수량으로 표시되면 뭐라고요? 수요량.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수요량에서 조심하겠다 한 게 있거든. 아까도 제가 여기 구매하려는 이라고 적었어요. 구매하려는 실제로 구매했다는 겁니까? 구매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의도예요, 의도. 수요는 의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돈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건 수요일까요? 수요가 아닐까요? 수요야. 실제로 샀어 안 샀어? 안 샀어. 실제로 안 사도 수요란 말이에요. 수요는 의도다. 그러면 시험에 만약에 수요량이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그럼 O가 X가?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에요. 의도라 그랬죠. 실제로 구매한 거 아닙니다. 그럼 시험에서 수요량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을 말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실제로 구매 안 하고 의도도 수요량이야. 의도야, 의도. 실제로 산 거는 소비량이야, 소비량. 수요량하고 소비량은 달라. 이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시험에서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부 다 알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잘 기억하는 사람이 시험장 가서 점수 잘 받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졸다가도 그만 딱 기억하고 한 사람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수업 잘 듣다가 딱 중요한 게 깜빡 좋은 사람 시험 가면 틀려버리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중요한 거 2개 얘기했어요. 수요는 유효 수요다.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구매력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차입 능력도 포함이 된다.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2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수요의 의 보세요. 수요의 개념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입니까? 구매하고자입니까? 하고자 줄쳐야 돼요. 구매한 그러면 안 돼요. 의도야, 의도. 구매하고자. 그리고 욕구라고 돼 있죠? 욕구니까 수요죠. 그게 양으로 표시된 게 수요량이에요.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이 쭉 나오는데, 자, 요건 이제 너무 이제 압축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제 좀 나가 보겠습니다. 11월, 12월 달 강의는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이게. 우리 일반 진도가 나가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충분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두꺼운 책을 진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자, 만약에요, 귤이 있는데, 귤이 있어. 귤 한 박스에 10,000원이래. 귤 한 박스에 10,000원 한대요. 가격이.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귤 한 박스에 10,000원 하면 나는 3박스 사야지. 이게 10,000원에 대한 수요량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격이 10,000원일 때 나는 3박스 사야지. 샀다 의도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3박스가 수요량이에요. 자, 근데 가격이요, 한 박스에 7,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내렸죠. 그럼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가격이 내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 더 적게 사? 더 많이 사지. 나는 가격 내리면 싼 거 싫어, 안 살래, 그런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내리니까 수요량이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5박스 사야 되겠다, 이렇게 가격이 내렸으니까. 자, 가격이 5,000원으로 또 내렸어요. 가격이 만약 5,000원이면 몇 박스 사실 건데요? 그랬더니 오늘 7박스 살게, 이런 얘기예요. 홍길동한테 가격 귤 한 박스에 10,000원이면 몇 개 사실 건데요? 그러니까 3박스 살 건데요. 그럼 7,000원 얼마 사실래요? 그럼 나 5박스 살게요. 5,000원이면 몇 박스 사실래요? 7박스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 점점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여러분 잘 싫어하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게 가격하고 수요량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지금부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럼 여기가 가격이라 그러고 여기를 제가 수요량이라 그럴게요. 여기다 가격 적고 여기다 수요량 적으면 안 됩니까? 뭐 적어도 되겠지. 하지만 수학은 약속이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이라고. 자, 그럼 봅시다. 자, 가격이 10,000원이래. 10,000원. 자, 가격이 10,000원인데 수요량이 얼마였어요? 3박스였죠. 여기 3이 되게 3박스. 자, 가격이 10,000원일 때는 3박스야. 그럼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점. 요 점의 의미가 뭘까? 10,000원 할 때 3박스를 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케이? 그럼 저 점은 가격하고 수요량을 나타냅니까? 이 점이. 그렇죠? 가격과 수요량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제 가격이 얼마가 됐다고? 7,000원. 그럼 7,000원일 때 몇 박스 산다고 돼 있어요? 5박스 더 사겠다는 얘기죠. 그럼 요 점이 되겠네요. 요 점. 맞아요. 그럼 이 점도 역시 가격과 수요량을 나타내고 있죠. 맞습니까? 자, 가격이 이제 5,000원으로 내렸답니다. 그럼 이제 7박스라 그랬잖아요. 7박스. 이렇게 되겠네. 요 점이 되겠네. 요 점도 역시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점들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봅시다, 이제. 자,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이처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네, 증가하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요? 수요의 법칙. 그럼 수요의 법칙이 뭡니까? 그러면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예요.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또 하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어떤 관계인데요?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량은 증가하고요. 가격이 오르면요, 수요량은 감소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게 수요의 법칙이다.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다. 그럼 이 둘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반대로 움직이죠. 이런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반비례 관계. 그러면 수요의 법칙은 반비례 관계네. 반비례 관계. 이 수요의 법칙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 물어보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개념 중에. 자, 귤 가격이 올랐을 때 귤 수요량이 지금 변하고 있죠. 귤 가격이 오르면 귤 수요량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귤 가격이 하락하면 귤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이게 수요의 법칙이지. 귤 가격이 올랐더니 사과 수요량이 줄어들더라. 이건 수요의 법칙 아니야. 맞아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수요의 법칙이지, 아파트 가격이 올랐더니 빌라 수요량이 감소하더라. 이건 수요의 법칙이 아니다. 그럼 그거는 뭔데? 아무도 모르지 뭔지. 그런 건 없는 말로 그냥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그거는 무슨 법칙인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없는 얘기야. 없는 얘기를 왜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 뜻을 아시라고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 재화라고 표현하는 거야. 당사자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머릿속에다 잊어먹지 마세요. 이게 이제 공부가 3달, 4달 된 사람도 수요의 법칙 물으면 잘 몰라. 정확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실 때 빌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도 수요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수요의 법칙이 아니다. 아시겠죠? 사과 가격이 오를 때 사과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수요의 법칙 봤어. 그러면 이 수요의 법칙이 뭔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였잖아요.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제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 아닙니까? 맞아? 이게 지금 이거를 이 그림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점들이 나왔죠? 이런 점들이. 그럼 이런 점들을 쫙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 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입니까?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럽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그림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수요의 법칙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네요. 맞아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수요 곡선. 그럼 질문. 수요 곡선이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야. 우리 시험은 복잡한 걸 물어본다, 기본을 물어본다. 기본을 물어봅니다. 우리 개론은 기본을 물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수요 곡선이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맞아? 틀려? 맞죠? 근데 너무 쉬운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걸 시험에 지문을 내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 그냥 예사로 넘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수요 곡선은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한 형태를 우하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하향. 자, 정리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수요의 법칙 공부했거든.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이 뭔데요? 가격과 뭐의 관계다? 수요량의 관계. 여기서 조심할 거는 제가 아까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는 수요의 법칙 아니에요. 그럼 사과 가격과 사과 수요량의 관계가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 그런 이런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으로. 그걸 뭐라 부른다?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 어떤 형태더라? 우하향이더라. 그런데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 봤더니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오케이. 이걸 기억해. 이런 관계를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시험에 반비례 이런 것도 잘 안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머릿속에 자꾸 심으시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수요 공부를 우리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사회 경제 파트에서 이런 걸 공부하죠. 우리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요 공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이게 생소한 부분이라서. 자, 그리고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 16페이지에 수요의 맨 밑에 쭉 보시면 니은 한번 봐보세요. 유량은 지금 안 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야. 니은에 보니까 사전적 개념이라고 돼 있나요? 사전적 개념 옆에다 니은 옆에다가 의도 이렇게 적으세요. 읽어보니까 수요자들이 구매하려고 의도된 양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한 양이다.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다.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야.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어 이게. 최근에도.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유효수요라는 게 나와 있죠. 유효수요는 구매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구매력도 있어야 되는 거야. 구매력도 필요해. 그럼 구매력 밑에다가 차입 능력도 포함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겠네요. 부채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부채도. 네, 됐고요. 자, 그 밑에 수요 법칙 한번 보세요. 수요 법칙 보니까 여기는 짧게 적어놨는데 가격과 수요량 돼 있죠. 뒤에다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이렇게 적어두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예요. 근데 아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했잖아요. 그런 관계를 반비례라 그러거든. 반비례는 거꾸로 방향이 거꾸로 움직이잖아. 반대로 그 거꾸로를 역이라 그래. 거꾸로가 역이야. 역적할 때 역자예요. 그리고 부호로 나타내면요 마이너스예요. 자, 앞으로 마이너스라는 말이 나오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야.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난 기분이 나빠. 저 사람 기분이 나쁘면 난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은 나하고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관계라는 건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된다. 나중에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플러스는 무슨 방향일 것 같아? 같은 방향이에요. 플러스는 같은 방향이에요. 우리 나중에 우리 개론 공부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 방향, 플러스는 같은 방향.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됐어요? 자, 오케이. 수요의 법칙과 수요 곡선 봤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11월 기초과정이니까 또 좀 하나 좀 필요한 거, 우리 개론 공부할 때 필요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가 뭘까요?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 변하는 요인, 변하는 요소, 이런 것들을 변수라 그래요. 자, 이 변수는요 독립 변수가 있고요 종속 변수가 있어요. 독립 변수는 뭐냐면 영향을 주는 변수지. 그렇지. 좋아요.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그럼 종속 변수는요, 영향을 받는 변수예요. 이 말이 조금 잘 안 와닿으시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얘는 원인이고요. 얘는 뭘까요? 이 결과예요. 결과. 자, 아까 좀 전에 수요의 법칙 공부했죠? 자,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죠. 맞아? 시험에 아무 생각 없이 시험장에 갔다 이런 게 나와버린다. 시험에 수요의 법칙은 수요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하잖아. 아니라고.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라고. 봐봐. 그냥 당해버리잖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공부했는데도 보세요.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 왜 하느냐. 가격이 변하는 게 원인이고 수요량 변화가 결과예요. 자, 지금도 우리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는데 전부 결과에 해당하는 게 수요량 변화다. 수요량 변화가 뭐라고요? 결과야, 결과. 그러면 수요량 변화는 독립 변수일까, 종속 변수일까?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지,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 거는 수요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럼 걔는 뭔데? 몰라. 이름 짓지 마라. 그런 이름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원인이 뭐가 있을까를 공부하는데 첫 번째 배운 게 가격이라고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해요. 자, 그러면 이 독립 변수에는 이제 원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가격 변화가 들어가겠지.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합니까? 변하죠. 저게 수요의 법칙이라고요.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 변할까요?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 변합니까? 갑자기 어젯밤에 남편이 와가지고 야, 서울에 500만 원을 줬어. 소득이 변했지 여러분. 소득이. 그럼 오늘 발걸음이 어디로 가? 백화점으로 가볍게 지금 자연스럽게 백화점으로 가고 있습니까?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변하죠. 이자율이 변해도 우리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죠. 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할 내용들은 결과는 다 뭐다? 수요량 변화가 결과입니다. 수요량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전부 다 수요량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이걸 잊어먹지 마. 이걸 잊어먹지 마세요. 그럼 지금 우리 공부한 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 변하는 걸 공부했죠? 이걸 뭐라 불렀다고 아까? 수요의 법칙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보니까 거꾸로 움직이더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거 공부했죠? 이걸 공부했어요. 자, 이제 그럼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 이자율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 빌라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 변해요, 안 변해요? 빌라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 영향 줘, 안 줘? 주죠. 여러분 삼양라면을 먹는데 삼양라면 수요량에 신라면 가격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신라면이 가격 내리면 신라면 살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건 엄청나게 많아. 날씨도 영향 줄까 안 줄까? 주죠.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엄청나게 많아. 수요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걸 어떤 것 같아요? 가격이야, 가격. 가격이 수요량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수요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얘만 별도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수요량의 변화라 불러요.
그럼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를 수요의 변화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지금도 그거 공부할 거야 이제. 저 잠시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시험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 거의 뭐 시험의 단골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오늘 꼭 알고 가야 돼. 집에 갈 때 꼭 알고 가셔야 돼 이거. 그럼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거든. 수요량의 변화는 뭡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변해요.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모두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다. 다만 원인이 다를 뿐이야. 원인이 다를 뿐이다. 수요량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수요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그런데 원인이 다르다고요. 자, 울산에 아파트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지금 변하고 있어.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줄었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야. 울산에 인구가 늘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대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라고요. 정부 정책 때문에 정부가 취득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 수요량이 변하더라.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몇 개야? 딱 한 개밖에 없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한 개야. 그 물건의 가격 변화. 그러면 선풍기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뭘까요? 선풍기 가격 변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선풍기 가격 변화야. 그냥 가격 변화 그러면 그건 50점짜리야. 아시겠어요? 그건 답으로 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시험장은 틀려. 왜냐하면 다음 중 아파트 수요량 변화 원인을 찾아라 그랬는데 1번 지문에 빌라 가격 변화돼 있거든. 그러면 그거 체크하는 거야. X. 빌라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량 변화 원인이 아니에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 원인은 뭔데요? 아파트 가격 변화. 분필의 수요량 변화 원인은 뭘까요? 분필 가격 변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냥 가격 변화 그러면 안 돼. 그건 틀린 답이야. 틀린 답.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지금부터 딱 각인을 시켜야 돼. 공부 시작할 때부터 이게 딱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 자, 이 점의 의미가 뭐예요? 가격이 10,0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라는 거예요? 3박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요 점은 수요량이 지금 증가했네요. 수요량이 증가했잖아. 3박스에서 5박스로.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3박스에서 5박스로 증가시킨 원인이 뭐였어요? 이 귤의 가격이 하락했잖아. 이게 원인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점에서 2점으로 옮겨진 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죠. 원인이 뭐였으니까? 가격 변화. 오케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러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저 점이 움직였구나. 맞아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됩니다. 제가 필기해 드릴 겁니다. 필기해 드릴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된다?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이동으로 표시돼. 이게 수요량의 변화야. 왜냐하면 이 점의 의미가 뭐냐면 가격과 수요량이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의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제 가격은 안 변했어. 가격은 안 변했어. 그런데 사람들의 소득이 늘었대. 소득이. 그래서 예전에는 가격이 10,000원 할 때 3박스 산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소득이 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가격은 10,000원이야. 한 박스에.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사요, 적게 사요? 많이 사죠. 그래서 이제는 가격은 10,000원인데 사람들이 5박스 사겠다는 거야. 요즘이겠네. 맞습니까? 가격은 7,000원 똑같은데 7박스 사겠대. 왜? 소득이 늘었어. 소득이 늘었어. 5,000원 할 때 9박스 사겠대. 요즘이에요. 그럼 이걸 쭉 연결하면 이런 노란 선이 나와요. 그럼 이 노란 선은 뭐가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변했는데 원인이 뭐야? 소득이 변한 거죠. 가격이 변한 겁니까? 가격 외 요인이 변한 겁니까? 가격 외 요인이 변하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하고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하고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한다?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한다. 자, 이거 정리합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중요해요.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수요의 변화가 있다. 이 둘은 전부 다 뭐가 변하는 거다?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다. 수요량이 변하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 그랬어요? 원인이 다르다고요. 원인. 그럼 이게 만약에 아파트 수요량 변화라 그래 볼게요. 아파트 수요의 변화라 그래 볼게요. 그럼 원인이 뭘까요? 아파트 가격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은 뭘까요? 가격 이외 요인 변화예요. 여기서 무슨 가격입니까?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한 거는 수요의 변화야. 중요해. 그럼 어떻게 표시가 될까? 어떻게 표시가 될까?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돼요.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이야, 상. 상이란 글자가 중요한 거야. 점이란 말 빼도 괜찮아. 수요 곡선 상 이동 그러면 그건 점이 움직였다는 얘기야. 맞아요? 어떤 글자가 중요하다고? 상이 중요해. 상이 중요해. 그러니까 만약에 점이라는 말이 없이 수요 곡선 상 이동 그러면 무슨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 곡선 상. 점까지 주면 더 좋고. 자,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된다고요? 수요 곡선의 자체 이동이야.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야.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야. 근데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걸까요?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걸까요?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수요의 증가 이렇게 불러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뭐라고 그럴까요? 수요의 감소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 지금부터 예를 들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울산에 인구가 늘어가지고 울산의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자,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죠. 그럼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늘었구나 이 뜻입니다. 자, 울산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줄었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죠. 그럼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였다는 거야? 그렇지,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야. 중요해. 이건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한 개라 그랬어요. 수요의 변화는요? 여러 가지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이제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계신지. 이제 이거 확인하고 잘 맞추시면 쉬는 시간, 못 맞추면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하지. O입니까? X입니까? 이거? X죠?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긴 변하지만 그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타난다? 수요 곡선 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오케이. 점의 이동이다. 잊어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러면은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도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떨 때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어떨 때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 원인이라 그러거든요. 좀 쉬었다가 수요의 변화 원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